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9년 12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박종석 부총재보와 이상영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석 부총재보입니다. 예,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따라서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 공표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는 지난 7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후부터 11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8월 기준금리 동결과 10월 금리 인하 그리고 11월 기준금리 동결 등 지난 세 차례의 정책 결정 배경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주요 고려사항으로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및 금융안정 상황을 최근 변화 위주로 간략하게 서술했습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 관련 현안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에 4가지 이슈를 수록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와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여수신 금리의 움직임을 평가해봤습니다. 한편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의 특징과 최근 여러 선행지표 움직임을 통해 반도체 수출의 회복 가능성을 점검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근원물가 상승률이 0%대의 낮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국과의 품목별 비교, 계량 모형 등을 이용하여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를 제가 개관하여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이상영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 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참고 박스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자본 유출입의 특징과 시사점입니다. 외국인 국내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권 자금을 중심으로 큰 폭 유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입의 금리 등 국내 가격 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내국인의 국내 투자는 경제의 구조 변화, 국내 투자 수익률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양호한 대외 건전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만큼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그에 따른 자본 유출의 변동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여수신금리 변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여수신금리는 지난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폭과 비슷한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은행 여수신금리 변동 과정에서의 특징을 보면 여수신금리의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주요 장단기 시장금리가 금리 인하 기대를 미리 반영하여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하 여수신금리에 대한 영향이 일찍 나타났습니다. 또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 가상금리를 인하하면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차례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 하락을 통해 가계 및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수출 회복 가능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 라인 조정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여 수요 변화에 공급이 경직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도 이러한 영향으로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도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과점을 형성하여 가격 변동폭이 큰 편인데 최근 단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대형 IT 업체의 구매 지연도 반도체 가격 하락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반도체 시장에서 최근 단가 및 IT 업체 수요 변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주문과 같은 선행지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반도체 경기의 회복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보인 시기는 2012년에서 15년과 2017년 이후 두 차례입니다만 시기별로 그 배경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서 15년 중에는 글로벌 요인 및 경제 구조 변화 등으로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 움직임과 동조화되면서 추세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반면 2017년 이후에는 글로벌 요인 외에도 정부 복지 정책 강화, 집세 등 지속성이 높은 국내 요인이 크게 영향을 받은 가운데 금년에는 경기 요인도 근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향후 근원물가 상승률은 낮은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1년경에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내외 경기 여건, 정부 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기자 설명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한국경제신문의 김익환입니다. 저 이번에 보고서에서 경기 요인이 그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경기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느니 물가를 낮추는 근거로 경기 부진을 꼽고 이렇게 완연하게 표현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저성장 저물가로 이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그 내용, 경기 요인이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미치고 있다라는 그 말은 저희가 처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동안 의결문이나 총재님 그 기자간담회 말씀 중에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요 압력 약화, 수요 압력이 좀 약화된 거, 그것이 근원물가를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요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이 표현을 쓴 것은 아니고 우리 소비자 물가나 근원 물가가 최근 들어 낮아진 그런 요인 중에는 과거에 2012년에서 15년에는 글로벌 요인이 좀 컸지만 지금은 국내 요인도 작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수요 압력 약화를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해왔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보완하고자 하는 얘기를 총장이나 국장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경기 요인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술적으로 경기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실물 변수로부터 추정된 공통의 어떤 경기 순환 성분을 추정을 해서 이것이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입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전소영인데요. 그 외국인 투자자금 관련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와 신흥시장국 간 자본 유출입 동조화가 강화됐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하는 경우들도 더러 이제 좀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흥시장국과 동조화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서 좀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GDP 성장률 상관계수가 0.84로 높아졌고 그 중에서 이제 중국과 상관계수가 크게 확대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신흥시장국 간의 경기 동조화라기보다 중국과의 경기 동조화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분석하실 때 중국을 제외한 다른 신흥시장국 간의 경기 동조화 혹시 계수가 있으면은 그것도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중국을 제외하고 별도로 이렇게 뭐 분석을 한 거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신흥국 간 그 자본 유출입의 동조화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주식 채권 자금을 중심으로 강화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 요인은 저희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와 신흥국 간 경기 동조화가 심화된 데도 기인하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의 어떤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신흥국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함께 유입된 어떤 그런 부분도 작용했었다.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비투데이 김남현인데요. 지난 보고서 보면 GDP 갭률이 내년도가 상하반기로 나와 있던데 이번에는 연간으로 하나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그 GDP 갭률 추정한 그래프가 역행한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 부분은 조사국에서 아마 더 잘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전에 들은 바로는 그 GDP 갭률 추정의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간을 상하반기 이렇게 쪼개서 저희들 분석은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대회 이렇게 공개하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그런 추정의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또 미스리딩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GDP 갭률이 더 확대된 이유는 뭐예요? 지난번에는 연간으로 보면 상하반이 한 마이너스 0.4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마이너스 0.4에서 한 0.3 정도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지난번 전망했는데 지금은 보면 거의 한 마이너스 0.8 정도까지 연간 전망으로 지금 더 그 GDP 갭률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던데 그 확대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나중에 봐서 좀 보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긴 하지만 GDP 갭률을 계산할 때는 GDP 레벨 자체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좀 올라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결과로 산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가 그 숫자상으로는 조금 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올라가지만 전체적인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개선되는 그런 그 모양의 어떤 성장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레벨로 평가를 해보면 그것이 조금 더 커지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지난 7월에 통신보고를 통해서 발표한 GDP 갭률보다 이번 GDP 갭률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된 것은 기본적으로 지난 저희 11월 경제 전망할 때 내년 경제 전망을 어떤 이제 하향 조정한 부분이 주로 이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